넷플릭스 CEO가 골든글로브 한복판에서 한국인한테 절할 뻔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일이 터졌습니다. 2026년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장에서요. 카메라가 갑자기 객석 한쪽을 비추는데 어떤 남자가 진짜 표정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입이 귀에 걸려서 찢어질 것 같은 미소 지으면서 박수를 미친 듯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말이죠. 누군가 봤더니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넷플릭스는 OTT 플랫폼이잖아요? 영화관에 영화 한 편 안 거는 회사인데 왜 골든글로브에서 저렇게 신나서 날뛰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고요? 한국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K-팝 때문, 헌터스라는 한국 애니메이션 때문이었죠.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날 시상식 레드카펫 보면 분명히 미국이거든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비하고 영어가 기본 언어고 미국 국기가 펄럭이는 그 현장에서 트로피 들고 이름 불린 사람들이 전부 한국인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미국 시상식인데 한국이 다 쓸어 담았다고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 작품상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대단하긴 한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제가 상까지 가져갔어요. 이건 뭐냐면요. 미국이 자기들 무대 한복판에서 이건 우리 거 아니고 한국 거 맞습니다라고 공식 인정해버린 순간이라고요. 초대받은 게 아니라 점령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골든글로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상식인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거 그냥 영화 좀 괜찮으면 상 하나 주는 그런 자리 절대 아닙니다. 1944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82년째 이어져 온 전통과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 300명 이상이 직접 투표해서 수상작 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잘 만들었다 수준으로는 절대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작품성, 문화적 영향력, 글로벌 파급력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이름이 불리는 무대라고요. 그런데 이날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 리스트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일단 주토피아 2가 있었어요. 디즈니가 만든 전 세계 흥행 보증 수표잖아요. 전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시죠? 속편은 팬층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오, 픽사 작품이에요. 외계 문명과 소년의 만남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미 감성 폭격이고 완성도도 픽사 특유의 그 깔끔함이 있거든요. 비평가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구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도 나왔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최강 IP 중 하나잖아요.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치열한 전투 장면들로 전 세계 팬덤을 완전히 장악한 작품이거든요. 아르코는 유럽 감성의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으로 서정적인 연출과 철학적 메시지로 비평가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스타일이고요. 마지막으로 리를 아멜리는 가족과 성장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으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겨냥한 감성 중심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즈니, 픽사, 일본 최강 IP까지.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초특급 라인업이었다고요. 각자 색깔도 다르고 팬층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전부 다른 작품들이 경쟁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도였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수상작으로 호명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아이들한테 인기 많았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글로벌 흥행, 비평적 완성도, 문화적 영향력 이 세 가지를 전부 잡았다는 뜻입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2025년은 완전히 K-팝 데몬 헌터스의 해였어요. 시상식은 시상식대로 다 휩쓸고 집에 가면 애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캐대언. 학교 다녀와서 엄마는 쳐다도 안 보고 캐대언, 잠들기 직전까지도 캐대언이었죠. 미국 가정집 TV, 태블릿, 휴대폰 어디를 틀어도 배경음처럼 깔리는 건 캐대언 OST였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먹으면서 나오는 얘기가 캐대언이고요. 할로윈에 애들이 입고 나오는 코스튬이 재단이 애들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선물 포장지 뜯어보면 또 캐대언 굿즈가 나옵니다. 미국 부모들 진짜 귀에 피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케이, 충분히 즐겼어. 이제 한 시즌 지나가겠지. 조금만 참자. 그런데요. 끝났나 싶었던 바로
그 타이밍에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시상식에서 또 이름이 불린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 다 가져갔다고요. 아이들은 또다시 좋아서 난리 났습니다. 부모들은 그냥 포기한 거죠. 알았어. 너희 이겼어 라면서요. 무대에 오른 매기강 감독 보셨어요? 트로피 들어 올리면서 진짜 무겁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감사 인사 같아요? 아니거든요. 이건 선언이에요. 한국적인 것이 글로벌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무대 한복판에서 증명해버린 순간이었다고요. 강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 속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도 언급했거든요. 우리는 여성을 우리가 아는 그대로 그리고 싶었어요. 강하고 당당하고 조금 우스꽝스럽고 괴짜 같기도 하고 음식을 갈망하고 가끔은 목말라 하기도 하는 진짜 사람처럼요. 이 말 하나로 미국 관객들이 완전히 무장해제됐죠. 왜냐면 할리우드가 그동안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렸는지 다들 알잖아요. 완벽한 히어로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 공주,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캐데어는 그냥 진짜 사람을 그렸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고 목마르면 물 찾는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을 보여줬죠. 이게 바로 미국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인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미국 애니메이션보다 더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캐릭터를 한국 작품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 아닌가요? 페미니즘의 본고장이라는 미국 할리우드가 제대로 못한 걸 한국 애니메이션이 해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제가상까지 가져갔다고요. 2025년 전 세계를 뒤흔든 그 곡, 골든이죠. 이 노래 부른 사람들이 한국계 가수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암이었습니다. 경쟁작 봤어요? 아바타 제와불, 위키드, 폭웃, 기차의 꿈까지. 진짜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이었거든요. 특히 위키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원작의 전설적인 보컬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골든을 막을 노래는 없었어요. 수상 소감 말하러 나온 이제 봤어요? 무대에서 결국 눈물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녀는 한국에서 아이돌이 되는 꿈 하나로 10년을 쉬지 않고 노력했대요. 근데 한국은 너무 노래 잘하고 끼 넘치는 지망생들이 많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한국 연습생 경쟁률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수백 대 1, 수천 대 1도 흔한 게 K-팝 업계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예요. 근데 이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노래와 음악에 매달렸고 그 버팀이 결국 이 무대까지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부른 노래가 다른 소녀들과 소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이야기의 일부가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진짜 겸손한 거 아닙니까?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받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향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미국 시상식 한복판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날 골든글로브는 완전히 한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캐데언이 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가 뭐냐면요. 미국 영화 방송 비평가 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이에요. 골든글로브보다 더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흥행보다 작품성과 완성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무대거든요. 돈 많이 벌었다고 상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 최우수 주제가상 전부 캐데언이 가져갔어요. 이쯤 되면 이건 더 이상 운이 아니죠. 일회성 히트도 아니고요. 완전히 구조적으로 판을 장악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K-팝 데몬 헌터스가 뭐길래 이렇게 미국을 뒤집어 놓은 걸까요? 스토리부터 봅시다. K-팝 그룹이 악마를 사냥한다는 설정이에요. 처음 들으면 뭐야 이게? 싶잖아요. K-팝하고 악마 사냥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이게 천재적인 조합이었어요. 왜냐하면 K-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파워를 인정받은 장르거든요. 여기에 판타지 액션이라는 보편적인 서사를 결합시킨 거예요. 미국 애들이 이 설정을 받아들이는데 1초도 안 걸렸을 겁니다.
왜냐면 K-팝 자체가 이미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 에스파 이런 그룹들이 이미 미국 차트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K-팝 아이돌이 악마와 싸운다는 설정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제대로 담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K-팝 아이돌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악마 잡는 액션 애니메이션 같지만요. 실제로는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 도깨비 전설, 구미호 같은 민담 요소들이 스토리 전체에 녹아 있거든요. 이게 미국 관객들한테는 완전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보면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북유럽 신화 베이스잖아요. 디즈니의 헤라클레스, 마블의 토르 같은 거요. 근데 한국 무속 신앙과 민담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우주였던 거죠. 익숙한 K-팝이라는 외피 속에 완전히 낯선 한국 전통 문화를 담아냈으니 이게 안 먹힐 수가 없었어요. 캐릭터 디자인도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주인공 제다 보셨어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디자인이거든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죠. 에델은 또 어때요? 한국 전통 가락의 일렉트로닉 비트를 섞은 음악을 구사하는 캐릭터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문화적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파고들어 볼게요. 주제가 골든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었을까요? 일단 멜로디 자체가 중독성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는 그런 곡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사를 보면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소속감에 대한 갈망,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사회가 지금 정체성 정치로 완전히 분열돼 있잖아요. 인종, 성별, 성정체성, 정치 성향 모든 걸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골든이 나왔으니 이게 안 먹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 애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연출도 완전 예술이었어요. 한국 전통춤 동작을 현대적인 안무로 재해석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살풀이 춤에 흐르는 듯한 손동작, 탈춤의 역동적인 발놀림. 이런 게 K-팝 댄스와 결합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주얼 언어가 탄생한 거예요. 미국 애들이 이거 보고 오 마이 갓 연발했을 겁니다. 성우 캐스팅도 전략적이었어요. 주요 캐릭터 성우로 한국계 배우들을 대거 기용했거든요.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네 사람은 모두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서 아이돌 꿈꾸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케이스고요. 오드리는 한국계 2세로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죠. 누나 레이는 태국계 한국인이고 암은 한국 음악을 전공한 미국 뮤지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캐릭터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캐대언 속 캐릭터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목소리만 연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쏟아부었거든요. 이게 관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작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사실이에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 아세요? 2021년부터 5년간 한국 콘텐츠에 5억 달러 투자한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한화로 약 6천억 원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 많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확실하니까 이렇게 쏟아붓는 거죠. 오징어 게임 기억하세요? 전 세계 1억 4천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 1위예요. 지금은 사냥개들, 더 글로리 이런 작품들도 전부 글로벌 톱10 차지했고요. 캐대언도 똑같은 공식을 따라간 거예요. 한국적인 소재의 글로벌한 보편성을 더하는 거죠. 테드 서렌도스가 왜 그렇게 신나서 박수 쳤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자기가 투자한 콘텐츠가 골든 글로브 석권하는 걸 보는데 안 신날 수가 있나요? 게다가 이건 단순히 상 하나 받은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전략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애니메이션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디즈니와 픽사가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틈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이 등장해서 그 구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주토피아 2로 안전하게 흥행 보장받고 상도 받을 줄 알았는데 한국 작품한테 털렸으니까요. 픽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애니메이션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는데 한국한테 밀렸다는 게 자존심 상할 거예요. 일본은 더 충격적일 겁니다. 애니메이션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잖아요. 지브리 스튜디오, 신카이 마코토 같은 거장들이 있고 귀멸의 칼날, 주술의 전 같은 초대박 IP들이 있는 나라인데 한국한테 밀렸으니까요. 일본 언론에서 캐데언 골든 글로브 수상 소식 전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애니메이션의 공습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습이라니 진짜 전쟁에서 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이 그동안 애니메이션 시장 장악하려고 얼마나 돈 쏟아부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기술 투자하고 인력 양성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결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력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국은 민간 기업 주도로 콘텐츠 만들어서 골든 글로브까지 휩쓸어버렸으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자괴감 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캐데언이 단순히 애니메이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거든요. 미국 초등학교 운동장 가보면 애들이 캐데언 주제가 부르면서 춤추고 있어요. 할로윈 때 제다 코스튬이 완판됐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1순위가 캐데언 피규어였습니다. 패션업계도 난리 났어요. 캐데언 캐릭터들이 입는 의상에서 영감받은 디자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한복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이 뉴욕, 파리 패션위크에서도 등장했어요. 이게 바로 문화적 파급력입니다. 단순히 영상 하나 잘 만든 게 아니라 패션, 음악,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음식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캐데언에서 캐릭터들이 한국 음식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떡볶이, 김밥, 불고기 이런 거요. 그거 보고 미국 애들이 한국 음식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 한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한국 식재료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고추장 검색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대요. 고추장이요. 미국 애들이 고추장을 사 먹는 시대가 온 겁니다. 김치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캐데언 덕분에 한식이 미국 주류 식문화로 편입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 시장도 영향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캐데언 보고 한국어 대사가 멋있다고 느낀 애들이 한국어 학원 등록하고 있어요. 듀오링고에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작년 대비 200%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캐데언 효과예요. K-팝 산업도 덩달아 호황이에요. 캐데언 보고 K-팝에 관심 갖게 된 사람들이 실제 K-팝 그룹 팬이 되는 거죠. 방탄소년단 앨범 판매량 증가했고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신인 그룹들도 미국 진출이 훨씬 수월해졌고요. 캐데언이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한 거죠. 게임 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데언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이 진행 중이거든요. 넷마블이 캐데언 모바일 게임 만들고 있고 미국 게임사들도 협업 제안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또 하나의 수익 창구가 열리는 거죠. 테마파크 업계도 움직이고 있어요.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캐데언 테마파크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여러 주에서 유치 경쟁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콘텐츠 기반 테마파크가 미국 땅에 생기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출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캐데언 노블라이제이션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만화책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미국 애들이 한국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캐데언의 성공이 그냥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저는 필연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거든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문화관광부를 만들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기관들 설립했죠. 돈만 쏟아부은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동시에 민간 기업들도 움직였어요. CJ E&M,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들이 K-팝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어갔죠. 연습생 시스템, 프로듀싱 시스템, 마케팅 전략 모든 게 과학적으로 발전했어요. 방송국들도 드라마 제작에 공을 들였어요.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 1세대, 별에서 온 그대로 이어진 한류 2세대를 거쳐
지금은 오징어 게임 같은 글로벌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왔죠.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살인의 추억, 괴물 이런 작품들이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애니메이션은 좀 늦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뽀로로로 어린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고, 신비 아파트 같은 작품으로 스토리텔링 역량을 키웠죠. 그리고 마침내 캐데언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정복한 겁니다. 이게 다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30년 가까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중국처럼 국가가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을 억압하는 검열 시스템 하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일본은 기술력은 있는데 글로벌 마케팅이 약해요. 자국 시장만 봐도 먹고 살 만하니까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처음부터 글로벌을 겨냥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된 겁니다. 미국은 너무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할리우드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자만이 독이 됐어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하니까 관객들이 식상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을 한국 콘텐츠가 파고든 겁니다. 캐데언의 성공은 단순히 애니메이션 하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 산업 전체의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죠. 스토리텔링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배웠고, 음악은 케이팝에서 가져왔고, 비주얼은 웹툰과 게임에서 익혔어요. 모든 장르의 강점을 하나로 합쳤을 때 나온 게 캐데언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